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마음대로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동서를 참교육해줬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항상 사람은 언제나 부지런해야 하고 절약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돈 버는 일만 하시며 살아서 그런지 온통 머릿속엔 돈밖에 없었어요. 모든 일상을 돈을 벌거나 돈을 아끼는 일에만 쓰셨죠.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항상 부모님 눈치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집에 형광등을 켜거나 냉장고를 여는 것도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책을 보고 싶어서 제 마음대로 방에 형광등을 켜면 화를 내셨거든요. 책 읽을 거면 엄마 설거지하는 주방 옆에 와서 보면 되지. 뭐하러 방에 불을 또 켜? 그리고 아버지 지금 들어가서 샤워할 거니까 아버지 샤워하고 받아놓은 물로 씻게 바로 준비하고 있어. 저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러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형광등 쓰는 걸 아끼려고 다 같이 한 방에서 생활하고 샤워하는 물도 대야에 받아서 씻기 전에 온 식구가 다 씻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학창시절 내내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에 처음 입학해 학교 준비물이 있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 아주 혼쭐이 났거든요. 네 나이 벌써 15살인데 부모한테 용돈을 달라는 게 말이 돼? 아버지는 10살 때부터 나가서 내가 쓸 돈 내가 벌어서 살았어. 너는 매일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네가 쓸 용돈 정도는 네가 벌어야지.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보면 답답하다고 할 정도로 내성적이었어요. 사실 제가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부모님께 말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고 어차피 혼나는 걸 알아서 그런지 부모님께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이모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학교가 끝나고 몇 시간 일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이모네 슈퍼마켓에서 버는 돈을 가지고 학교 준비물이나 용돈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한번 시작하면 웬만하면 그만두지를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일을 잘해서 다른 언니나 오빠들보다 시급도 금방 올랐어요. 나중에는 제가 번 돈으로 학원도 다닐 수 있을 정도였죠. 저는 스스로가 기특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께 당연하게 받아서 쓰는 용돈을 저는 스스로 벌어서 쓴다는 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도 못하고 일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좋은 점이 더 많았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돌아오길래 부모님께 제가 번 돈을 선물로 드린 적이 있어요. 항상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니 돈을 드리면 좋아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네가 번 돈을 왜 우리한테 줘? 나중에 어른 돼서 혼자 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돈 허튼 데다가 쓸 생각하지 말고 다 저축해. 그래야 나중에 힘들다고 부모한테 손 안 벌리지. 그래도 어버이날이잖아요. 괜히 카네이션 같은 거 사오면 먹지도 못하고 금방 죽는 거 왜 사왔냐고 하실 게 뻔해서 그래서 돈으로 준비한 건데. 저희 부모님은 이런 분들이세요. 어린 자식이 없는 용돈에 어버이날이라고 꽃이라도 한 송이 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뭐하러 샀냐고 하셨고, 생신이라 편지라도 쓰면 이런 거나 할 시간에 공부하든 그게 싫으면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라고 하셨습니다. 괜한데 시간 쓰지 말라고요. 부모님은 항상 돈 버는 일에만 신경 쓰며 정신없이 사셔서 그런지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나 남동생도 괜한 곳에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항상 도움이 되는 일에 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부해라 학원 가라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어요. 공부머리가 없으면 일찍이 포기하고 기술이나 배워서 돈 벌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부모님은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라고는 하루도 없이 일했어요. 평일에는 두 분 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주말에는 아버지는 건설업 잡부로 어머니는 아는 사장님네 모텔 청소까지 하셨습니다. 아무리 돈도 좋고 잘 사는 게 중요해도 제 머릿속에 가족들과의 추억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 기억 속 우리 집은 가족끼리 휴가는커녕 외식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 누구 생일이 돌아와도 어머니께서 미역국 한 그릇 딱 끓여주시면 끝이었어요. 최소한의 먹고 입는 걸 제외하고 들어가는 돈은 다 사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몰랐는데 학교에 들어가 보니 다른 친구들은 생일날 선물도 받고 가족들끼리 외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친구들을 불러 생일 파티까지 해주는 집도 있었고요. 저는 워낙 부모님께서 돈 쓰는 것에 예민하시다는 걸 진작부터 알아서 아예 기다도 안 했습니다. 생일날 용돈이라도 주면 감사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남동생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동생 생일이 다가오자 남동생이 부모님에게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생일 파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애들은 롯데리아에서 파티도 하고 집에도 초대하는데 왜 나는 안 해주는데? 나도 생일 파티 하고 싶어. 집에 애들 좀 초대해줘. 부모님께 떼쓰는 남동생을 보며 저는 저래봐야 소용없을 텐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평소 치킨 한 마리만 시켜달라고 해도 30분 설교를 듣고 결국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생일 파티라니요.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생일이 뭐가 별거라고 친구들까지 집에 부르고 파티를 해. 집에서 미역국이나 끓여 먹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파티니 뭐니 하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해. 내가 초등학생인데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돈을 벌어. 그냥 파티 좀 해줘. 딱 한 번만. 그냥 집에서 피자랑 치킨만 좀 시켜주면 되잖아. 얼씨구, 이게 나가서 돈을 안 벌어봐서 돈이 귀한 줄 모르지. 피자랑 치킨이 한두 푼이야?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 말고 학교 나가. 이씨, 매일 그놈의 돈 번다고 자식이라고는 신경도 안 쓰면서 그 돈 벌어다 다 어디다가 쓰는 거야. 이놈의 가난한 집구석 찌긋찌긋해. 뭐야? 이 자식이 말하는 꼬라지 봐. 이게 아직 어리다고 봐줬더니만 네가 네 혼자서 큰 줄 알지? 남동생은 저보다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애였습니다. 당시에 사춘기가 왔는지 남동생은 부모님이 뭐든 안 된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그런 남동생이 안쓰러워서 생일날 제가 모아놓은 돈 중 일부를 용돈으로 줬어요. 이거 가지고 롯데리아 가서 친구들이랑 파티해. 부족하면 말하고 누나가 더 줄 테니까. 남동생은 돈을 받자마자 뛸 듯이 좋아했습니다. 저한테 누나밖에 없다고 소리까지 질렀어요. 그 순간 저는 새로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기쁘기도 했지만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을 위해 쓰면 더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혼이 났습니다. 동생에게 제가 돈을 준 걸 알게 되신 거예요. 네가 번 돈을 왜 네 동생한테 줘? 어린 놈이 그 큰 돈을 그냥 받았으니 누나가 동생한테 돈 주는 걸 당연한 줄 알 거 아니야? 다음부터는 절대 네 동생한테 돈 함부로 주지 마. 알았어? 그래. 네 엄마 아빠 가족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고생하는 거 그렇게 보고도 몰라? 너도 우리처럼 살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건 네가 챙겨야 해. 그제야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들과는 좀 다르고 남다르신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신들이 부모 형제를 건사하느라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저와 남동생은 당신들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조금 더 저만 생각하고 똑부러지게 잘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도 부모님께서 그렇게 쉬지 않고 악착같이 사신 덕분에 부모님은 서울에 아파트를 사셨어요. 양가 부모님을 다 건사하시면서도 말이죠.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아파트에 이사를 들어가는 날 부모님 두 분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하지만 눈물도 잠시 곧바로 저와 남동생에게 부모님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봐라, 먹을 거 안 먹고 가지고 싶은 거 꾹 참아가면서 사니까 이렇게 좋은 아파트 현금으로 떡하니 사잖니. 너희도 쓸데없이 매일 뭐 사달라 외식하고 싶다 조르지 말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20살 딱 되면 집에서 나갈 생각해. 20살이면 고작 대학생인데 집에서 어떻게 나가요? 네 머리로 대학은 무슨 대학? 괜히 말도 안 되는 대학 들어가서 대학 등록금에 돈 쓰지 말고 일찍이 기술 배워서 돈이나 벌어. 이제 중학교도 안 간 자식한테 대학도 가지 말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리고 20살에 왜 집을 못 나가? 지금부터 일해서 벌면 월세 보증금 정도는 무조건 모아서 나갈 수 있지.
부모님은 언제나 저와 남동생을 독립적으로 키웠어요. 물론 저도 그런 부모님이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고 불투명한 미래가 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을 존경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독하다, 구두쇠다 말들이 많았지만 저는 언제나 열심히 사는 부모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도 그런 부모님의 사고방식을 물려받아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결혼도 모두 다 제 힘으로 했어요. 제가 남들만큼 좋은 학벌,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모아둔 돈은 꽤 많았거든요.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돈 버는 데만 집중하다 살다 보니 남편을 만난 게 30이 넘어서였어요. 남편은 제가 일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와서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공부머리가 없으면 일찍이 기술을 배워 돈이나 벌라고 해서 저는 대학에 진학 안 하고 바로 미용실에 취직해서 미용기술을 배웠습니다. 몇 년 동안 남의 밑에서 일하다가 결혼 전에 제 가게를 갖게 되었어요. 물론 대출에 월세를 내느라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결혼한 이후에는 날로 단골도 늘고 매출도 점점 좋아져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저는 조금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좋으십니다. 친정 부모님은 조금 더 돈 있고 여유 있는 집에 시집가길 바라셨지만 저는 남편과의 결혼이 만족스러웠어요. 부모님께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사실 제가 좀 남들이 보기에 궁상맞은 게 있어요. 아무래도 평생 절약이 몸에 밴 상태로 살아서 그런지 남들보다 유난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거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많은데요. 남편을 만나기 전 만난 남자친구와 사귈 때 일이에요. 저도 부모님이 외식하기를 꺼리시고 매번 집에서만 밥을 먹는 게 불만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막상 저도 제가 성인이 돼서 혼자 살다 보니 외식하는 돈이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제 돈이 아니라 친구 돈이나 남자친구 돈이라도 아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밖에서 데이트를 안 하고 거의 제가 사는 집으로 데려와 밥도 먹고 커피도 집에서 마셨어요. 밖에서 쓰는 돈이 아까워서요. 남자친구나 친구들도 처음엔 그런 저를 신기하기도 하면서 좋아했어요. 부지런하고 알뜰하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만 하지는 않더군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외식도 안 좋아했지만 특히나 영화관에 가는 걸 더 싫어했어요. 그냥 앉아서 큰 대형 화면으로 나오는 영화나 보는 건데 왜 굳이 비싼 티켓을 사서 보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영화관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지 않잖아요. 팝콘도 사고 콜라도 사야 하는데 그 가격이 슈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니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영화를 좋아했어요. 최신작은 무조건 극장에 가서 봐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남자친구가 이해가 안 돼서 굳이 영화관에 뭐하러 가냐고 나중에 다 TV에서 해줄 테니 그때 보자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해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집에서 보면 느낌이 다르잖아. 나는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돈 하나도 안 아깝더라. 내가 쏠 테니까 그냥 같이 가.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저도 그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할 수 없이 영화관에 자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팝콘 값이 아까워서 그냥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팝콘을 튀겨 봉지에 넣어갔습니다. 커피도 미리 집에서 보온병에 담아가고요. 저는 나름 뿌듯해서 남자친구에게 자랑했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고 미간을 확 구기며 저에게 화를 냈어요. 내가 너 워낙 알뜰하고 절약하는 거 다 알고는 만났는데 이건 정말 못 봐주겠다. 사람이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한번 와서 영화 보는 거 꼭 그렇게 궁상을 떨어야겠어? 나 도저히 쪽팔려서 안 되겠다. 우리 그냥 헤어져. 그래도 꽤 오래 만난 남자친구였는데 그렇게까지 저를 창피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저도 많이 무안하더군요. 그런 일로 남자친구와 정말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남자친구는 단호했어요.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저는 충격을 받아 몇 달 마음고생을 했어요. 거기다가 더 힘들었던 건 친한 친구에게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서러웠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너 너무 궁상맞게 굴어서 걱정됐던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너희 부모님이 워낙 절약하시면서 산 거 아는데 너까지 다른 사람한테 그럴 필요 없지 않아? 나 같아도 매일 여자친구가 그러면 좀 지칠 것 같아.
그래, 우리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맨날 우리 만날 때마다 명품 가방이라도 들고 오면 사치스럽다고 하고, 식당 갈 때마다 여기는 너무 비싸다. 이런 거 집에서 먹으면 반도 안 한다 하며 눈치 보고 불편했어. 나는 힘들어서 너희한테 위로받으려고 한 얘긴데 오늘 같은 날 꼭 그런 소리를 해야겠어? 너희 내 친구 맞아? 친구들 앞에서는 자존심이 상해서 난리를 쳤지만 사실 제가 그 정도였나 반성하는 계기가 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지질이 궁상으로 저나 남동생에게 아끼라고 절약하라고 잔소리만 하던 게 그렇게 싫었는데 저마저 저도 모르는 사이 부모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게 스스로 너무 싫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려고 해도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때 이후로는 저도 충격을 받아 제 생각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건 많이 나아졌지만 제 몸에 밴 습관은 잘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온전히 받아준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남들이 다들 진료하는 궁상맞은 모습까지 이해해줬어요. 알고 보니 남편도 유난하다면 좀 유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본인이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답니다. 싫어서 고치려고 해도 핏줄인지라 잘 안 고쳐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돼요. 시부모님은 친정부모님과 반대로 굉장히 헌신적인 분들이에요. 두 분 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한 직장 생활하며 살아오신 분들이라 모든 게 다 평범했어요. 그런데 자식들 교육에 관한 일이라면 수준에 맞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해서 투자를 하시는 편이었대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이해가 되질 않았답니다. 형편이 안 되는데도 시부모님들께서는 자식들 교육을 위해 빚을 내서 대치동으로 이사 갔답니다. 남편은 영 봉부에 뜻이 없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대요. 그나마 남편 밑에 시동생이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시동생은 없는 살림에 고액 과외에 학원까지 다니며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냈답니다. 그 빚은 얼마 전까지 시부모님께서 갚으셨답니다. 덕분에 시부모님은 칠순이 다 된 연세에도 일하셨고 집도 서울 외곽으로 이사하셨어요. 그런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남편은 답답하면서도 안쓰러워서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대견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남편도 저와는 다른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오히려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을 더 대단하게 생각해요. 평소 저처럼 알뜰하고 똑부러지는 여자가 이상형이었답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처럼 지질이 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제가 관리비를 절약하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돈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저에게 알뜰하다고 칭찬해줬어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산 덕분에 우리가 결혼할 때 이렇게 좋은 집 대출 하나도 없이 산 거잖아. 난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남편은 빈말이라도 항상 저에게 대단하다, 존경한다고 해줬어요. 저는 빈말이라도 남편이 해주는 말이 고마웠습니다. 이런 사람이다 보니 저는 남편이 버는 돈이 저보다 적고 시댁 형편이 넉넉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혼 생활에 100% 만족했어요. 지금이야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둘이 노력하고 살다 보면 우리 부부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부부 둘이서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더군요. 저에게는 시동생이 하나 있어요. 시동생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몇 번 본 적이 없어요. 결혼식 때만 잠깐 한국에 왔다가 금방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거든요. 시동생은 대학 때 유학 가서 쭉 미국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 시동생이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외국에서 혼자 지내는 게 외롭다면서 가족들이 있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며 들어왔습니다. 사실 시동생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가족들과 일절 상의하지 않아 가족들도 좀 놀랐는데요. 그럴만한 게 유학 간 이후 한국의 가족들에게는 관심도 별로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서 살겠다고 들어와서는 결혼하겠다고 웬 여자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더군다나 10년 넘게 외국에 있었던 사람이 한국에 사는 한국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거기다가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둘이 나이 차이도 꽤 나 보이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시부모님이 특히 많이 놀라셨어요. 시동생이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인물도 영 별로고 이미 홍기도 꽉 찬 노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은 너무 어리고 예쁜 아가씨가 시동생과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온 게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홍기가 꽉 찼지만 아가씨는 아직 애때 보이는 게 대학생 같은데 정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럼요.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 오빠랑 꼭 결혼할 거예요. 둘이 언뜻 보기에도 10살은 넘게 차이가 나 보이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가족들 모두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괜한 철없는 마음에 홀라당 넘어가 결혼하기에는 시동생 나이가 적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걱정됐는지 식사하는 내내 시동생과 여자친구에게 질문을 끊이지 않고 했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연애는 얼마나 했는지, 지금까지 10년 넘게 미국에만 있던 사람이 왜 굳이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싶은 건지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글쎄 두 사람은 게임에서 만났대요. 시동생은 미국에서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각자 게임을 하다가 채팅해서 가까워져 사귀게 됐답니다. 그 이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통화만 하고 메시지만 주고받다가 몇 개월 전 시동생이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둘이 처음으로 얼굴을 보고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첫눈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반년 만에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말은 한 사람은 미국에, 한 사람은 한국에 있는 상태로 게임만 하고 연락만 주고받다가 얼굴은 달랑 딱 한 번 보고 좋아서 만난 지 고작 반년 만에 결혼하겠다는 거야? 저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는데 어른들께서 이해를 하실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당연히 이해 안 되시겠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한테 운명이라고 느꼈어요. 한국에서 만나고 미국에 들어가 있는 내내 수진이 생각만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시동생은 여자한테 빠져도 단단히 빠져 있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도 시동생과 여자는 서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모습에 시부모님도 당황해서 말씀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지 미간을 잔뜩 구긴 채 돌직구를 던졌어요. 저기요 수진씨, 얘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회사도 좋은 회사 다니니까 능력도 있고 집에 재산도 좀 있나 보다 하고 기대를 했나 본데 전혀 아니에요. 우리 집 능력도 안 되는데 제가 공부를 잘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등골 휘게 뒷바라지 한 거예요. 우리 집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은 시동생 여자친구가 시동생의 조건만 보고 인생 한번 펴볼까 싶은 마음에 호구 잡은 거라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런 말도 한 게 시동생이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순진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동생의 남편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흥분해서 버럭 화를 냈어요. 형,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리 수진이 이화여대 다니고 부모님도 외국에서 사업하셔. 절대 내 조건만 보고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라고. 시동생이 억울하다는 듯 울부짖으니 순간 시댁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랑 오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걱정하시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저 그렇게 생각 없는 애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유복하다면 유복한 집에서 곱게 자란 애라 남자 집안이니 직업이니 상관없어요. 예비동서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말투에서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동서는 처음 봤는데도 저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 같아 보였어요. 동서의 당당함에 오히려 더 당황하신 시부모님이 말까지 다 더듬으셨습니다. 미국에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뭘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구체적인 생각은 있는 거야? 제 학벌에 제 경력에 한국에서 취직 하나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지금 당장 결혼한다고 해도 우리가 월세 보증금이나 구해줄 형편이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사실 시부모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돈이었어요. 젊은 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무리하신 탓에 있는 집도 다 날리고 서울 외곽에 사시면서 지금도 저와 남편이 드리는 생활비랑 본인들이 조금씩 일해서 버는 돈으로 생활하시는데 미국에 있던 아들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 산다고 하니 부담이 되시나 보더라고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돈 걱정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셨거든요. 제가 결혼한다고 하면 무조건 서울에 아파트 하나는 해주실 거니까 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돼요. 예비동서는 참 해맑았습니다. 본인 부모가 말만 하면 다 해줄 테니 돈 걱정은 걱정하지 말라네요.
가만히 동서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철이 없고 해맑을 만한 게 사람이 참 물색 없이 컸나 보더라고요. 당시 나이가 25이라는데 그때까지도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답니다.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집에서 놀고 먹는데도 부모님이 다 생활비 주셔서 큰 걱정 없이 자랐어요. 그래도 공부해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집에서 먹고 놀면 아깝지 않아? 에이, 아까울 게 뭐 있어요. 원래 대학도 가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그러면 시집 못 간다고 하셔서 억지로 간 거예요. 사실은 제 꿈이 현모양처거든요. 부모님이 매일 일하시느라 저 혼자 집에 있어서 저는 결혼하면 좋은 엄마, 좋은 아내 될 거라고 어릴 때부터 매일 말하고 다녔어요. 동서 꿈이 현모양처랍니다. 그래서 시동생처럼 자상하고 취미가 잘 맞는 남편 만나 평생 내조하며 살고 싶었대요. 그제야 동서를 보았는데 동서가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동서가 입고 걸친 옷이나 가방이 모두 다 명품이었어요. 젊은 여대생이 입고 들기에는 꽤 고가의 제품들이었습니다. 남편 말처럼 남자 재산 때문에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시부모님이나 저나 남편도 슬슬 둘 사이가 납득이 되는 분위기가 되자 시동생과 여자친구는 서로 취미도 너무 잘 맞고 말도 잘 통한다고 결혼하면 잘 살 테니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시동생은 결혼했어요. 동서 말대로 동선의 친정에서 서울에 아파트를 구해줘서 시동생은 한국에 들어오는 대로 결혼하고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동서가 나이도 어리고 철이 없어 보여서 걱정하기만 했는데 그래도 둘이 잘 사는 것 같아 저희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결혼한 시동생이 걱정된다면서 한참 동안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동생이 미국에서 들어온 지 한참인데 아직도 취직을 안 하고 집에 있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동생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결혼하기도 했고 아직 일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기다려보시라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러실 만한 게 최근에 시동생이 돈이 필요하다면서 시어머니께 연락을 했대요. 지금까지 한국 들어와서 네 동선의 친정에서 준 생활비 가지고 둘이 생활했나 본데 그게 떨어졌는지 어쩐 건지 이제는 나한테까지 손을 벌리더라. 내가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아주 답답해 죽겠어. 서방님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께 손을 벌려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시부모님도 저나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고 계신데 그 와중에 시동생까지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린다고 하니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다. 하루라도 빨리 취직부터 하라고 잔소리를 하기는 했는데 둘이 도대체 뭐라고 사는지 애가 영 일할 생각을 안 해. 며느리라는 애는 전화해도 통 받지를 않고. 이게 다 나랑 네 시아버지가 새끼라고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지 뭐. 아이고, 내가 말할 사람이 없어서 너한테까지 괜히 힘들게 했다. 시어머니는 말할 데가 없어서 그냥 한 이야기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걱정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어요. 서방님이랑 동서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고요. 제 이야기에 놀란 남편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시동생과 동서네 집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 학벌에 그 나이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몇 달째 집에서 놀고 먹으며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지 알아야겠다고요. 남편과 저는 곧장 시동생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저와 남편은 시동생네 집에 갔다가 경악할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 이후 시동생과 동서네 집에 처음 가보는 거였는데 글쎄 집안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좋은 집이 꼭 돼지우리 같았습니다. 저나 남편은 양가에 일절 도움 없이 먹을 거 못 먹고 아낄 거 아껴가며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를 간신히 샀어요. 그런데 동서는 친정 부모님께서 사주신 40평대 아파트를 몇 달 사이에 아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결혼하고 몇 개월 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는지 집안 꼴은 엉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밥도 안 해먹는 건지 주방에는 배달 음식 용기와 봉투가 그대로 어질러져 있었고 백화점 쇼핑백 봉투와 상자들이 집안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도무지 걸어 들어갈 공간조차 없는 집안을 간신히 들어간 저와 남편은 동서와 시동생의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방 하나를 아예 게임방으로 만들어놨는데 둘 다 거기서 몇 시간을 게임을 하는 건지 종일 그 안에만 있나 보더라고요. 집안 꼴이 이게 다 뭐야? 설마 결혼하고 지금까지 이 꼴을 하고 산 거야? 저와 남편은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둘 다 몰골이 패인이 따로 없더라고요. 순간 동서와 시동생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코웃음이 다 튀어나오더군요. 동서, 꿈이 현무양처라고 하지 않았어? 아무리 신혼이라도 그렇지 집안 꼴이 이게 다 뭐야? 둘 다 집에 있으면서 청소는 하고 살아야지. 어려도 한참 어린 동서에게 저도 꼰대처럼 싫은 소리는 하기 싫었지만 이건 해도 너무했어요. 둘이 취미가 잘 맞아서 좋다고 그러더니만 둘이 몇 개월 동안 내내 게임만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본인들 꼬라지는 생각도 안 하고 저와 남편이 다짜고짜 여기까지 온 게 기분이 나빴는지 시동생과 동서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라고 형이랑 형수가 연락도 없이 멋대로 들이닥쳐서 잔소리래요. 잔소리 할만 하니까 하는 거지. 네 멋대로 살고 싶으면 네 인생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서 부모님께 손까지 벌리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남편은 시동생이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있던 동서가 나서더군요. 아주버님, 자식이 힘들면 부모한테 손도 벌릴 수 있지 뭘 그러세요. 저희 친정에서 계속 도와주시다가 부모님이 좀 화가 나서 몇 달 동안 생활비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금방 다시 생활비 들어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 조금 도와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쪼르르 달려오신 거예요? 동서는 보면 볼수록 생각이 참 없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돈 벌고 살아본 적이 없어도 그렇지 부모에게 아직도 돈을 받아 쓰는 거에 대해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가 봐요. 문제는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서는 나이라도 어리죠. 30대 중반이 넘은 시동생까지 집에서 빈둥거리며 게임이나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동선의 친정 부모님도 외국에만 계시다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오신 김에 동선의 집에 왔었는데 이 꼴을 보고 놀라 화를 내셨대요. 그래서 더는 돈을 안 주겠다고 하신 거랍니다. 이 지경이 됐으면 둘 다 정신을 차리고 살았어야 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어요. 재수씨네 집안 사정에는 나는 관심 없고요. 우리 부모님은 두 분 사시기도 바빠서 도와줄 형편 안 되니까 돈이 필요한 거면 둘이 알아서 해요. 괜히 안 그래도 힘드신 우리 부모님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남편은 본인 할 말만 하고 바로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 집에 한시도 있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때 동서도 우리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하더군요. 아, 우리가 시부모님한테 손 벌리면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힘드시니까 이 늦은 시간에 굳이 여기까지 오신 거구나. 시부모님 드리는 생활비 그거 꼴랑 얼마나 된다고. 생색 오지네. 하긴 그 정도 배포밖에 안 되니까 그 나이에 오래된 아파트 살면서 차도 한 대 없지.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서가 저와 남편에게 한 말이 맞나 싶어서요. 그런데 현실이었습니다. 동서는 철딱서니만 없는 게 아니라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재수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거 우리한테 한 말이에요? 나이가 어려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려고 했더니만 이거 어린 게 완전 글러먹었네. 형이야말로 우리 수진이한테 뭐 하는 거야? 당장 사과 안 해? 순간 분위기가 살벌해지길래 이러다가 크게 싸울 것 같아 제가 나서서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만 가자고 했어요. 나이 처먹었다고 되게 어른 행세하네. 나이 먹어서 좋겠다. 좋겠어. 동서 그만 좀 해. 내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참고 딱 한마디만 할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러다가 부모님이 평생 안 도와주신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부모 도움이라고는 받아본 적 없는 거지들이라 제 입장 이해할 리 없죠. 우리 부모님은 내일이라면 벌벌 떠시는 분들이라 금방 다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 걱정하지 말고 두 분이나 잘 먹고 잘 사세요. 거지 주제에 누가 누굴 걱정해. 선을 넘는 동서의 행동에 화가 난 남편이 동서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저는 후다닥 남편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저도 밖으로 나왔어요.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의 행동에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서요. 그 이후 저와 남편은 일절 시동생과 동서의 일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가끔 시어머니께 연락이 와서 동서와 시동생을 걱정하는 말을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습니다. 물론 듣다 보면 저도 짜증이 나고 이해가 안 되는 일 투성이었어요. 한 번은 시동생이랑 동서가 부부싸움을 하고 시동생이 집을 나와 시댁에 왔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둘째는만 보면 속이 뒤집힌다고 힘들어하셨어요. 내 아들도 나이 헛먹고 철이 없어서 큰애 너처럼 야물딱지고 똑똑한 색시 얻었으면 했는데 저렇게 둘 다 철이 없어서 매일 싸우고 징징거리니 큰일이다. 둘이 똑같은 게 아주 천생연분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일절 안 들으니까 어차피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머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서방님 받아주지 마세요. 그래봐야 어머니만 힘들어요. 매일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시부모님이 안쓰러웠지만 저는 더는 동서와 시동생 일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경 써봐야 저만 피곤하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뒤 무슨 일인지 동서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는 시부모님께 고마운 일이 있어 본인이 제대로 크게 한턱을 쏠 테니 저와 남편도 오라고 했어요. 저번에 제가 친정부모님하고 싸우고 예민해서 형님하고 아주머님한테 실수했어요. 이번 기회에 제가 크게 밥 살 테니까 와서 드시고 푸세요. 동서네 집에서 싸우고 온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동서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동서는 본인이 실수했다고 인정하며 본인이 밥을 살 테니 나오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못 이기는 척 약속 장소에 갔어요. 동서가 생각 없고 개념 없는 거야 진작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제 다 가족이니 윗사람으로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동서는 구제불능이었어요. 애초에 모르는 게 많아서 말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날 약속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동서가 밥을 사기로 했어도 다 같이 만나기로 했으면 같이 상의해서 약속 날짜나 시간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자기 마음대로 평일 오후 5시로 식당 예약을 했더라고요. 저희 남편 퇴근 시간이 6시고 저는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이 8시인데 말이죠. 아무래도 시간을 바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동서에게 따로 연락했어요. 시간이 아무래도 안 맞을 것 같아서 바꿀 수 있냐고요. 그러자 동서가 대뜸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요즘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무조건 저녁을 6시 이전에 먹어야 해서요. 그럼 우리가 먼저 가서 먹고 있을 테니까 아주버님이랑 천천히 오세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시간을 바꿀 수 없는 무슨 대단한 이유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서 본인이 다이어트 중이라 시간을 바꿀 수 없다네요. 저는 괜히 기분이 상해서 그럼 그냥 우리가 빠질 테니 이번엔 시부모님이랑 식사하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동서에게 밥을 얻어먹을 기분도 아니었으니까요. 형님, 제가 예약한 식당 엄청 유명한 한우 고깃집이에요. 이런 기회 많지 않으실 텐데 그냥 오세요. 형님이랑 아주머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동서는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 꼭 오라고 자기 멋대로 이야기를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약속 당일 저와 남편은 일이 끝나는 대로 불이 나게 식당으로 갔어요. 저도 미용실 문을 일찍 닫고 갔습니다. 사실 저나 남편이나 한우든 뭐든 동서와 시동생을 만나러 간다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동서가 먼저 사과를 해왔는데 윗사람으로서 외면한다는 게 마음에 쓰이긴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택시까지 타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식당에 도착한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또 안 해도 될 말을 하더라고요. 이래서 저는 우리 자기 취직 안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그까짓 회사 다녀봐야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저랑 놀아주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자기는 내가 평생 월급 줄 테니까 그냥 나랑 매일 집에서 놀아줬으면 좋겠다. 그러게. 나도 그냥 매일 우리 자기랑 집에서 뒹굴뒹굴 놀기만 했으면 좋겠어. 바로 얼마 전까지 둘이 싸우고 시동생이 시댁으로 왔다더니만 어느새 또 화해했는지 여전히 둘 사이가 좋아졌더군요. 아무리 둘이 좋아도 사람이 일은 하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부모들한테 도움만 받으면서 살 거야? 아들, 신호는 그만큼 즐겼으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 즐기고 얼른 일부터 찾아. 그래야 아기도 낫지. 어머님, 그거 조금 도와주셨다고 벌써 손주 타령하시는 거예요? 제 나이가 몇인데 벌써 아기를 낳아요. 저 조금 더 놀다가 30 넘어서 낳을 거예요. 이제야 왜 시동생과 동서 사이가 다시 좋아졌는지 알았습니다. 동서네 친정에서 돈이 끊기자 동서와 시동생이 매일 둘이 같이 싸웠나 봐요. 그래서 시동생이 시댁에까지 들어온 거고요.
그 꼴이 안 됐으니 결국은 시부모님이 시동생을 도와준 거였어요. 저와 남편은 답답해서 밥을 먹어도 체할 지경이었습니다. 동서나 시동생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되고 짜증났지만 시부모님도 답답했어요. 도대체 자식을 왜 저렇게 키우나 싶어서요. 남편도 같은 자식인데 왜 항상 시동생에게만 저렇게 쩔쩔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새아기, 네 나이 30이면 내 아들 나이 40이 훨씬 넘는데 그때 자식을 어떻게 낳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아야지. 에이, 안 생기면 안 낳으면 그만이죠 뭐. 저는 그냥 우리 자기랑 둘이 돈이나 펑펑 쓰면서 행복하게 살래요. 아무리 봐도 동서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텅텅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이 제대로 취직도 안 하고 저러고 사는 게 다 동서 때문이었어요. 동서가 본인 친정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서 그걸 시동생과 흥청망청 쓰니 둘 다 일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였어요. 동서가 시동생이 일하러 나가는 걸 싫어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재수씨, 친정에서 더는 경제적으로 안 도와주신다고 했다면서요. 결국은 또 우리 부모님한테 손 벌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려고 이렇게 비싼 한우를 사요?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아무래도 참을 수 없었는지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아무 생각 없이 또 해맑게 떠들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 그렇게 모진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집안일도 안 하고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다니까 화가 나서 잠깐 그러신 건데 우리 자기가 친정 부모님 뵙고 앞으로 집안일도 착실히 하고 취직도 할 거라고 약속하고 했더니 다시 생활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제가 오늘 한우 쏘는 거예요. 이제는 보다 보니 동서가 천진난만하게 맞아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애써 한숨을 삼키시며 저희에게 얼른 밥이나 먹자고 하셨어요. 저는 도무지 한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아무래도 신경 쓰이셨는지 시부모님이 자꾸만 저에게 괜찮냐고 어디 불편하냐고 물으셨어요. 우리 큰애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와서 피곤한가 보다. 고기 별로면 다른 거 시켜줄까? 그래, 우리 큰며느리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게장이라도 좀 따로 시켜줘. 그때였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만 챙기는 모습이 동서가 보기엔 세민하고 빈정이 상했는지 괜히 가만히 있는 저에게 동서가 대뜸 시비를 걸더군요. 형님이 하고 다니는 거 보고 내가 예상은 했는데 친정이 가난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고급 한우도 못 먹어봐서 그렇게 촌스럽게 굴죠. 동서네 집 부모는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웠으면 저 모양일까요? 감정을 숨길 줄도 모르는 건 물론이고 더군다나 할 말 못할 말 일절 구분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안 그래도 오고 싶지 않은 자리에 와서 기분도 좋지 않았는데 동서가 때마침 시비를 걸어주니 이때다 싶어 동서에게 한 소리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에 대해 뭘 아느냐고 따져 물을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동서가 말도 안 되는 별소리를 다 해도 쿡 참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으신 것 같았어요. 둘째 너! 내가 부모로서 해준 것도 없고 많이 부족해서 웬만해서는 자식들 일에 안 끼어들고 봐주려고 했는데 손이 사람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잘난 부모 등에 업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제발 좀 네 손이 동서 좀 보고 배워. 시아버지께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까지 하시면서 동서에게 삿대질까지 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형님한테 보긴 뭘 배워요. 태생부터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이랑 저랑 같아요? 아버님 아들이 누구 덕에 지금까지 놀고 먹고 하는데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동서는 또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시아버지 하기까지 버릇없이 굴었어요. 그때였어요. 옆에서 잠자코 계시던 시어머니까지 나섰습니다. 너 정말 안 되겠다. 나도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큰며느리 재산이 얼만 줄 알아? 큰애 이름으로 된 건물만 자그무치 200억이야. 우리 큰며느리가 그렇게 가진 게 많아도 이렇게 겸손한데 너는 애가 도대체 왜 그 모양이니? 한 번만 더 네 형님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면 내 아들하고 네가 살든 말든 며느리 취급도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요? 200억이라니. 거짓말하지 말아요. 200억짜리 건물도 있는 사람이 왜 저런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차도 없이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동서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심지어 시부모님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야, 진짜야.
우리 형수 저렇게 보여도 처가가 모텔 쪽에서 유명한 부자야. 내가 형수 믿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한 거지. 우리 부모님 뭐가 있다고 내가 돈 달라고 했겠어. 뭐야, 자기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해?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막 결혼한 동서 앞에서 제가 티를 낼 일이 없으니 동서는 몰랐겠지만 시댁에서 실질적인 가장은 저예요. 남편이야 벌어오는 월급 빤하다 보니 시부모님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드리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은 쉬는 날 없이 열심히 모텔 청소 일까지 하다 우연한 기회로 망해가던 모텔 하나를 싸게 인수한 게 대박이 났어요. 처음 인수했던 그 모텔이 몇 년 만에 20배가 올랐습니다. 그게 자본이 돼서 강남에 모텔을 하나 둘 인수한 게 강남에 있는 웬만한 모텔이 다 저희 친정께 됐어요. 얼마 전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시자 저와 동생에게 모텔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제가 물려받은 모텔 2개의 건물만 200억이 넘었어요. 저도 그렇게 지독하던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으며 살 줄은 몰랐는데 저희 부모님도 대박이 나고 나니 어쩔 수 없는 고슴도치 부모인지 다 저와 동생에게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의 말에 동서는 순간 당황해 금방이라도 터질 듯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더니 슬쩍 고개를 돌려 제 눈치를 보더군요. 헐, 대박. 형님, 정말 몰랐어요. 어쩐지 형님한테서는 알게 모르게 묘한 귀티가 흘렀다니까요. 가만 보니까 이 집 남자들은 여자복 하나는 있네요. 저나 형님이나 이렇게 있는 집 며느리들만 들어오고. 동서는 순식간에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저더러 없는 티가 난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귀티가 난다네요. 내가 동서랑 같은 수준으로 엮이는 거 난 기분 나쁜데? 사실 모텔이야 부모님 재산이고 나는 아파트며 미용실이며 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얻은 것들이거든. 그리고 난 부모님 재산 자식이라고 넙죽 받을 생각 없어. 동서랑 같은 사람으로 엮지 마. 어머머, 우리 형님 대단하시다. 저 같으면 모텔 물려받아서 편하게 살 텐데 자기 사업까지 하시고 존경해요. 그날 이후 동서와 제 사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서는 저를 볼 때마다 깍듯하게 90도로 인사하며 형님 하고 따라다녀요. 거기다가 신기한 건 저더러 미용 기술을 가르쳐달랍니다. 친정부모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놀기만 할 거냐고 평생 그렇게 빈둥거릴 생각이면 절대 지원 안 해주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네 미용실에서 기술 배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 기술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형님한테 충성하고 잘할게요. 동서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자꾸만 미용실에 찾아와서 기술을 가르쳐달랍니다. 그래야 친정 부모님이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네요. 덕분에 저만 골치가 아프게 생겼어요. 저는 됐다고 안 가르쳐줄 거라고 몇 번 돌려보냈는데 동서는 벌써 한 달째 미용실에 나와요. 청소라도 한다고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는데 거슬려 죽겠습니다. 사람이 참 눈치도 없고 물색이 없어요. 제가 요즘 동서를 보며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키면 여러 사람한테 민폐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동서가 제가 가르친다고 변하기는 할까요? 저보다 인생 선배인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조언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저의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것.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셋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 어느 날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유는 자세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쯤에 제 기억 속에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기 전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께서 크게 싸우시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늦은 밤 고성이 오가는 통에 잠에서 깨어난 제가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보았을 때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향해 손을 올린 것을 봤었죠. 그 장면 때문에 며칠이 지나도록 어머니께서 집에 돌아오질 않으셔도 물어볼 생각도 못하고 그저 아버지의 손찌검으로 인해 어머니가 도망을 가신 거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선 제가 성인이 되도록 제게 손찌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엄한 분이셨지만 동시에 다정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게 중요한 날이면 늘 날짜를 맞춰 꼭 회사를 쉬고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중학교식부터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빠짐없이 저와 같이 있어주셨고
덕분에 저는 항상 아버지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가끔 그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시려는 것처럼 제 어깨에 든든하게 팔을 두르고 열성적으로 웃고 계셨죠. 운동회 때나 수학여행 때에는 아버지께서 늘 손수 도시락을 싸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음식을 짜게 먹으시던 편이셔서 도시락으로 싸주시던 김밥이 늘 짰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못난 짓이었지만 매번 도시락을 남겨놓고 배불러서 다 못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고 보니 다 추억이네요. 아버지께선 중소기업에 다니셨는데 중산층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하지만 둘이 살기엔 나름대로 풍족하게 돈을 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 나름 이름 있는 대학에 합격한 터라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께선 제게 등록금 걱정은 말라며 낮에는 회사원으로 밤에는 대리기사 운전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버셨습니다. 그 돈으로 제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 주셨고요. 아버지의 든든한 후원 덕분에 저는 무탈하게 대학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해 같은 대학 동기인 아내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이후에는 대학을 잠시 휴학하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이름 있는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뒤 여러모로 안정적이 된 저는 이제 아버지께 효도할 일만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께서 정년퇴직하시고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시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사귄 아내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도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꿋꿋하게 저를 기다려준 심성 착한 여자였습니다. 살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는 그녀가 처음이었죠. 그런데 제 집안 사정을 알고도 아내의 부모님께서 절 받아주실까 고민되더군요. 저야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한부모 가정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란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고민만 하는 것보다 직접 부딪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 눈 딱 감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집을 나가셔서 중학교 때부터 안 계셨고 이때까지 아버지께서 홀로 절 키워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니 이번엔 아내가 본인 집안 사정을 얘기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의 어머님과 아버님께서는 재혼하신 사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제 집안 사정을 듣고 부모님께서 크게 놀라시거나 기절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 했습니다. 우려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믿고 아버지께 아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상원이가 아주 참한 아이를 데려왔구나. 둘이 참 잘 어울리고 보기가 좋아. 아버지께서는 아내를 보자마자 참하다며 얼마나 칭찬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쩍. 그 후 아버지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저도 아내의 집에 찾아가 아내 부모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도 저를 보고 상당히 흡족해 하셨고 이후에 조심스럽게 날을 잡아 상견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성공적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에 다녀온 뒤에는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저와 아내, 아버지 이렇게 셋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이 부담됐을 텐데 아내는 별말 없이 전업주부로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동시에 아버지를 살뜰히 모셨고 저는 열심히 회사에 다니며 바깥일을 맡았습니다. 셋이서 같이 사는 동안 아버지께서 아내를 많이 예뻐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 거실 바닥에 앉아 아내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할 때면 아버지께서는 늘 거실 소파에서 저희 부부를 보며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우리 상원이랑 며느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하구나. 이대로 손주까지 본다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도 충분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버지, 또 그 말이세요? 그런 말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손주도 보시고 결혼하는 모습까지 보셔야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은 아버지 말버릇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씨가 된 것인지 아버지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결국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죠. 아버지는 그렇게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어느 날 밤 저와 아내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펐지만 계속 슬픔에 빠져있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장례식 준비부터 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던 집의 처분까지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중 하나는 예전부터 다 같이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새 집을 구해 이사를 갔으면 한다는 것이었죠. 네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이지만 그렇기에 꼭 처분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 집에서 즐거웠던 기억만 가져갔으면 해.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어린 시절 열심히 절 키워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만큼은 꼭 잘 지키겠다고 결심했죠. 장례식을 치를 때 저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주로서 빈소를 지키고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분들과 친구분들을 맞이하며 정신 차리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분들께선 아버지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모르는 아버지의 일면들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죠. 아버지께서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 하셨는지, 또 제가 얼마나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지 같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에 얼떨떨했던 것도 잠시, 이내 감사한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 느껴져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죠. 그 뒤로도 빈소를 찾으신 문상객들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리며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문상객들께 음식을 대접하던 아내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 어떤 테이블에 누군지 모를 분이 계신단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저쪽 테이블에 연세 많으신 여자분 혼자 앉아 계시는데 이름을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자꾸 울기만 하셔. 그래서 말인데 당신 가서 누구신지 한번 물어봐.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의아해져서 여성분이 앉아 계시는 테이블 가봤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 여성분께 점점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에서만 볼 수 있던 그리운 얼굴에 저는 홀린 듯 그 테이블에 다가가 여성분께 말을 걸었죠. 어머니? 설마 어머니세요? 떨려서 잘 안 나오는 목소리를 쥐어짜며 간신히 불러보니 뒤늦게 다가온 저를 알아차린 그분께서 두 눈 가득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제 이름을 부르시더군요. 상은아, 엄마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엄마가 너무 미안해.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어 굽은 허리로 다가오셔서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가 돌아오신다면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해두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이후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서인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결국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있었더니 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며 얼굴 봤으니 됐다고 하곤 장례식장을 나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붙잡았죠. 어머니, 이대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봤는데 얼굴만 보고 간다니요. 그러지 마시고 장례식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근처 모텔에서라도 잠시만 쉬고 계세요. 제가 꼭 찾아갈게요. 그리고 저는 부조금에서 돈을 얼마 빼내어 어머니의 손에 꼭 쥐어드리고 허둥지둥 아내한테 갔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고 많이 놀라더군요. 여보, 왜 그래? 괜찮아? 얼굴이 꼭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한데 괜찮아? 그게 어머니가 오셨어. 어? 어머니라니? 설마 여보 어머니 말이야? 아내는 제 말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렇게만 말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죠. 그 뒤로 정신없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 절차까지 끝내고 난 후에야 저는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들은 아내는 제게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보더군요. 나는 일단 어머니랑 대화를 해보고 싶어. 묻고 싶던 것도 많고. 그래, 여보 마음이 그렇다면 가서 대화를 해보자. 그동안 못했던 얘기도 많을 거 아니야. 저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장례식장 근처 모텔을 돌며 어머니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도 몇 군데 돌지 않고 금세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죠. 저와 아내는 어머니가 계신 모텔방에 앉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막막하긴 했지만 저는 띄엄띄엄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전 어머니가 참 많이 그리웠는데 왜 저 보러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울먹이시며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계셨답니다. 그러다가 건너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번 저를 찾아오셨지만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쫓아내서 저를 못 만났다는 거죠. 저는 어머니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째서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쫓아내셨던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죠. 저는 모든 게 의아했지만 그 부분은 조금 뒤로 하고 어머니와 그동안 못했던 대화를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텔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끝난 상태라 곧 나가야만 했죠.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제가 당신을 보기 싫다면 도로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모습과 달리 굉장히 지치고 수척해지신 어머니 모습을 보니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영 좋지 않았죠. 제가 어쩌지도 못하고 아내를 바라보자 아내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께 먼저 며칠간만이라도 함께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리 말하니 고맙고 마음이 놓여 어머니께 며칠만 같이 지내자고 똑같이 말씀드렸죠. 다행히 어머니께서 그러마 하셔서 우리는 셋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지만 아직은 실거주 중인 집에 들어서자 엄마는 정말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다며 감회가 섞인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돌담에서 상원이가 넘어져서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우리 상원이는 어렸을 때부터 목청이 남달랐어. 아, 저기 화단에는 상원이 이모가 성원이 목이라고 앵두나무도 심었었어. 그때 정말 행복했었지. 그 옛날 엄마와 아버지, 저 이렇게 셋이서 살던 이야기를 듣자 저는 가슴이 울렁였습니다. 그렇게나 행복한 가정 속에서 살고 있었다면 도대체 왜 집을 나가셨던 건지 궁금했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아버지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는지 말이죠. 그러자 어머니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너희 아버지가 날 의심하는 일이 많았단다. 내겐 잘해주고 자상한 아버지였을지 몰라도 내겐 언제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의심 가득한 남자였어.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서 매번 내게 손을 올리는 일이 많았지. 그때 내가 너를 데리고 도망가지 않았던 건 네 아버지가 너만은 때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였어. 게다가 엄마는 널 먹여 살릴 만큼 능력이 좋거나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었으니 고생시킬 바에는 두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이런 내 선택을 원망하니?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모든 것을 납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기 전날 밤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께 손을 올리신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간 어머니가 겪었을 고충이 생생하게 느껴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제게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제가 성인이 됐을 때는 한 번 정도는 해주셨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집에서 아버지를 피해 도망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무서워서였고 그 뒤에는 제게 미안해서 도저히 연락하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용기를 내서 연락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아버지가 막는 바람에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저를 찾아오신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납득한 것을 아셨는지 어머니는 계속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원이 너만 괜찮다면 엄만 너와 계속 연락하고 살고 싶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지금이라도 못해준 거 다 해주면서 살고 싶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남은 주름진 손을 보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당장 대답하긴 곤란하고 조금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알게 된 사실도 많았고 너무 급작스럽기도 했으니까요. 그러자 어머니는 제게 당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셨고 간간히 연락만이라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틀 정도 집에서 지내시다가 곧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와 집에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혼란스러워 갈피를 못 잡는 제게 제 심정을 잘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여보, 난 언제나 당신 응원하고 도울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천천히 생각해봐. 저는 제 사정을 이해해주는 아내에게 너무나 고마웠죠. 저와 결혼 후에 바로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신경 쓸 일도 많고 하루도 안 힘든 날이 없었을 텐데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론을 짓겠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고향에 내려가신 지 채 3일이 지나기도 전에 연락이 온 겁니다. 미안해, 아들. 엄마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들밖에 없어서 이렇게 연락했어. 왜 그러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 전화를 받고 순간 너무 걱정됐습니다. 어머니께 사정을 들어보니 어머니는 그간 고향에서 작은 월세방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거기서 쫓겨났다고 하시는 겁니다. 원래 일하고 있었던 곳에서 사장이 월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통에 월세를 못 내 몇 달이 밀렸고 결국 월세방의 보증금까지 전부 까먹은 바람에 내쫓겼다는 거죠. 게다가 월급을 밀리던 사장을 찾아가 보니 사장은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당장 어디에서 먹고 자고 지낼지 눈앞이 깜깜한 상태에서 어머니는 연락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게 연락을 하셨던 거고요. 저는 어머니께 일단 다시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겠냐고 여쭤봤고 어머니께서는 한번 움직일 차비는 남아있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전화를 마친 뒤 아내에게 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황을 들은 아내는 그럼 어머니와 며칠만이라도 같이 지내고 그 후엔 따로 방을 얻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어머니를 다시 집에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고작 며칠 안 봤는데 그 사이 어머니는 더 쪼그라드시고 더 기운 없어지고 볼품 없어지셨더군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배낭이 들려 있었는데 그게 그동안 어머니가 모은 살림 전부라고 하시더군요. 가슴이 어찌나 아프던지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곧 따로 방을 얻어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기 이 방에서 지내시면 돼요. 불편하기는 이 정도 방이 뭐 어때서? 엄마 너무 마음에 드는걸?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가 아들 덕분에 한시름 놨어. 그 뒤로 같이 살게 된 어머니는 당신이 가정부라도 되신 것처럼 청소며 빨래며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솔선수범하셨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바닥을 쓸고 닦으신 뒤 식사 준비까지 하시고 빨래도 해놓으시더라고요. 아내는 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자신이 하면 된다고 극구 말렸지만 어머니는 그동안 저를 돌봐주지 못하셨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해주시려는 것처럼 열심히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니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세도 있으신 분이 건강도 좋지 않으실 텐데 자꾸 그러시니 저도 마음이 편치 못해 어머니께 그러지 말고 그냥 쉬셔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어머니는 당신께서 머무시는 방만 청소하는 정도로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새 어머니가 계신 집이 익숙해진 저는 따로 방을 얻어 어머니를 모시기보다는 지금처럼 이 집에서 다 같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잠드신 야심한 밤에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혹시 이대로 어머니를 이 집에서 모시고 같이 지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여보에게 정말 못난 짓 하는 거 알지만 나 어머니를 다른 곳에 모시고 싶지가 않아. 그냥 이 집에서 모시고 살면서 보살펴드리고 싶어. 그 마음 이해해. 솔직히 어머님께서 달리 가실 곳도 없으시잖아. 그리고 난 여보가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 난 어머님과 같이 사는 거에 대해 이견 없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 세상에 이런 여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아내가 정말 고마워서 울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에 이어 시어머니까지 모시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제 마음을 헤아려준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죠. 앞으로 아내에게 더 잘하겠다고 마음먹은 후 저는 다음날 어머니께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은 어떻겠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더니 제게 너무나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먹먹해져 엄마의 손을 꼭 붙들고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오랜만에 느껴본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지내기로 한 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주저하시다가 말을 꺼내시더군요. 없는 살림 긁어모아 챙겨서 오긴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겨울옷이 너무 해져서 혹시라도 남는 겨울옷이 있으면 당신께 좀 줄 수 없겠느냐고요. 저는 펄쩍 뛰며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는 옷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사드려야 마땅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의 겨울옷을 사드리며 동시에 아버지께 다 못해드린 효도를 돌아오신 어머니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무리하게 지출해서 명품옷 몇 벌과 어머니께 마음에 들어 하실 귀걸이와 목걸이도 사드렸습니다. 거기다 더해 침구와 신발, 식기에 어머니께서 쓰실 모든 생활용품을 사드렸죠. 갑작스러운 지출에 놀랄 아내한테는 참 미안했습니다. 아직 신혼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신혼의 알콩달콩한 시간을 못 누리게 해준 것도 그렇고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긴 것도 미안했죠. 그러나 아내는 언제나 제게 차분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아내는 혼자 무언가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제게 서운한 마음을 숨기는 건 아닐까 싶어 몇 번이고 아내에게 속마음을 물어봤지만 아내는 아무 일 아니라고 말하기 일쑤였죠. 아내는 제게 서운하거나 속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바로 터놓는 성격이라 아내가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라고 생각한 저는 그러려니 했지만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나니 서울 생활이 어색하시다던 어머니도 이제는 익숙해지셔서 분위기도 밝아지시고 말수도 많이 느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내의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죠. 저는 아내가 어머니와 지내는 게 많이 힘든지 자주 물어보곤 했는데 아내는 그럴 때마다 그런 게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회사에 출근해 있는 낮 동안에 아내는 온종일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게 꼭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알겠다며 제게 웃어줄 뿐이었죠. 저는 아내의 대답에 안심이 되기도 하고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밝은 모습을 볼 때면 불안감도 일순간 사라져 그저 행복할 따름이었죠. 어머니가 입고 꾸미시는 모습이 마치 제 어린 시절 보았던 어머니의 젊고 화사하셨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기도 했고요. 그리고 때때로 퇴근해 돌아오면 어머니께서는 절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차려주셨는데 그때마다 돌아오신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을 이제서야 받아보게 되는구나 싶어 마음이 찡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회사에서 퇴근해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갈비찜을 해놓았다고 하시더군요. 저야 여느 날처럼 기꺼운 마음으로 갈비찜을 먹었죠. 그런데 먹는 동안 아내의 표정이 다른 날들보다 더 굳어져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 맛있게 식사를 끝내고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아내와 안방에서 같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아내 손을 잡고 안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 세우시곤 잠시 대화 좀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화 좀 하자고 하신 적이 없던 터라 무슨 일이 있으신가 걱정이 됐죠. 어머니와 같이 작은 방에 가니 어머니께선 저를 앞에 앉혀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원아, 모름지기 남편이란 아내에게 조금 흠이 있어도 전부 보듬어 줄 줄 알아야 하는 법이야. 그러니 며느라기 너무 나무라지 말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내를 나무라지 말라니요? 그게 아무래도 며느라기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도 큰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 넌 남자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 허물이 보이더라도 보듬어줘야 해. 어머니께서 툭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군요. 일단은 알겠다고 말씀드린 뒤 저는 아내가 있는 안방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내는 말문이 막힌다는 듯 몇 번이고 입을 벌렸다가 다물더니 이윽고 새빨갛게 얼굴을 붉히며 씩씩거리더군요. 저는 아내의 반응에 단단히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역시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하는 대신 입을 꾹 다물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답답한 마음으로 잠들 수밖에 없었죠. 다음날 제가 출근을 마치고 나가려 하니 아내는 저를 잠시 불렀다가 아무것도 아니라며 잘 다녀오라 말하면서 절 배웅했습니다. 한동안 집안은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로웠지만 저는 매일 무언가 찜찜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찜찜한 기분이 결국 크게 터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소와 다르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회사에서 조퇴하고 집에 일찍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현관 앞에 서니 안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급하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언제나 차분하던 아내가 어머니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무력하게 맞는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혔죠.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얻어맞던 모습이 떠오른 저는 고함을 지르며 어머니에게서 아내를 떼어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하지만 아내는 제 고함에도 마치 미친 사람처럼 어머니에게 쌍욕까지 퍼부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철썩 소리가 날 정도로 아내의 뺨을 때리니 그제야 아내가 고함 지르던 걸 멈추더군요. 아내는 제게 맞은 뺨을 부여잡은 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쓰러져 울고 계신 어머니를 챙길 생각밖에 없었죠. 제가 바로 어머니를 둘러엎고 병원으로 가려고 하니 아내가 저를 붙잡으며 뭐라 말하더군요. 여보, 이거 받아. 잃어버리지 말고. 이따가 혼자 있을 때 꼭 읽어봐. 알겠지? 어? 하지만 그때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아내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내의 팔을 밀어내며 나중에 대화하자고 가까스로 말하니 아내는 계속 무어라 말하며 제 손에 종이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봉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주머니에 쑤셔 넣고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셔갔습니다. 병원에 가는 동안 내내 어머니는 서럽게 우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게 말해주셨습니다. 난 그동안 며느라기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다 참아줬어. 근데 더는 들어주기 힘들어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날 주먹으로 때리지 뭐야. 난 며느라기가 순간 미친 줄 알았어. 그런 애랑 어떻게 같이 사니? 아유, 난 이제 더는 같이 못 살겠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화가 솟구치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아내가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들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병원에 도착해 어머니께서 검사를 받으시는 동안 저는 화나는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듣고자 했는데 이미 아내에게서 문자가 와 있더군요. 나 한동안 친정에 가 있을게. 중요한 인감이랑 문서, 귀중품은 내가 다 챙겨서 갈 테니까 아까 내가 준 편지 다 읽고 머리 식힌 다음에 대화할 마음 생기면 그때 연락해. 저는 그제서야 아내가 제게 준 것이 편지였던 것을 알아챘습니다. 주머니에 구겨진 봉투를 꺼내 안을 살피니 몇 장이 되는 편지가 들어있더군요. 저는 어머니의 검사가 끝나길 기다리는 동안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편지는 아내가 쓴 게 아니라 제 아버지가 쓰신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대상도 제가 아니라 아내였고요. 저는 건강도 안 좋으셨던 아버지께서 언제 아내에게 편지를 남기셨나 생각하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쓰신 편지를 두 손에 쥐고 읽자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편지의 초반에는 저와 결혼해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과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에 억지로 힘을 주어 한자 한자 똑바로 써진 아버지의 글씨체를 보니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놓으셨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신께서 힘드신 것도 참아가시며 병상에 앉아 쓰셨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그런데 편지의 중반부터는 전혀 상상도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어머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껏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죠. 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 속에서 어머니는 행실이 옳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이후 동네에서 소소하게 벌어진 화투판을 시작으로 점점 손이 커지기 시작해 내기 도박은 물론 다른 마을로까지 가서 도박하는 등 원정 도박에도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엔 아버지께서 통장에 모아둔 돈에 손을 대셨고 집안의 재산도 야금야금 빼돌려 도박에 쓰시다가 아버지께 들키셨고 이후에 다신 도박을 안 하겠다 약속하셨답니다. 그러나 약속하는 것도 잠깐 어머니께선 도박판에서 돈을 따면 그 돈으로 분에 맞지도 않는 사치를 부리며 생색을 내고 이르면 이른 대로 본전을 찾겠다고 돈을 더 가지고 가서는 자꾸 잃어버리기만 하니 이제는 집착이 되어 도박을 끊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선 어머니께 화도 내보고 달래기도 해봤지만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없어 깊은 시름에 빠지셨는데 급기야 어느 날 아버지께서 조부께 받은 선산을 제 명의로 돌려놓으려고 잠깐 땅 문서를 꺼내놓은 사이 어머니께서 들고 나가 도박으로 날려먹으신 걸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날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어머니께 손을 올리고 제정신이냐고 소리치며 싸웠다고 하더군요. 아들에게 줄 땅마저 팔아버리는 어미가 세상 어디에 있냐고 소리치며 싸우셨고 다음날 어머니는 집안에 남아있던 귀중품도 전부 싸들고 도망가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라도 어머니께서 돌아온다면 어머니가 제게 아는 체를 하면서 거짓말을 일삼을 것이 뻔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좋은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고 또 많이 그리워하는 것을 당신께서 알고 계시니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제 아내에게 제발 조심하고 거리를 두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에 적힌 내용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 속 필자는 아버지의 것이 분명했고 아내가 제게 건네준 것이니 진짜 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라는 것은 알 수 있었죠. 술렁이던 가슴을 진정시키던 사이 어머니께서 검사를 끝마치고 나오셨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제게 아내와 이혼해야 한다고 하셨으나 저는 편지의 내용을 계속 생각하느라 대꾸도 못했죠.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내가 없더군요. 어머니께선 맞은 곳이 아프다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 쉬셨고 저는 조용히 집 밖으로 나가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받자마자 저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뺨을 때린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제발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말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여보, 상황을 말해줘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정할 수 있지. 이렇게 편지만 덜렁 주고 가버리면 어떡해. 그럼 당신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말 믿어줄 수 있어? 아내의 말에 저는 무조건 믿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내쉬고 제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야기 속 내용은 제가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근 1년 동안 어머니께서 제게 보여주신 행동과 아내에게 보여주신 행동이 너무나도 달랐더군요. 저는 이제껏 어머니께서 아내를 도와 집안 살림을 꾸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내 말로는 어머니는 그저 신용만 할 뿐이었답니다. 어머니께선 같이 살게 된 초반부터 제가 있을 때만 집안일을 신경 쓰는 신용을 하시고 아내와 단둘이 남으면 딱 일을 멈추고 힘들다 아프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아내가 홀로 모든 집안일을 하도록 조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오면 마치 어머니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낸 척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절 위해 기껏 요리를 준비해 놓으면 마지막에 꼭 자신이 간을 보겠다며 맛보시고는 저에게는 마치 어머니께서 음식을 전부 다 준비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 또 장인 장모께서 사실 재혼한 사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 대놓고 아내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한 일 등 이제껏 어머니께서 제게 보여주신 행동들과는 너무 달라 상상조차 못했던 치졸한 일들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뒤늦게 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묻자 아내는 제가 정말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좋아하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려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내가 잠깐 마트에 다녀온 사이 어머니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문서들을 꺼내고 있는 현장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손에 들린 문서들을 뺏어서 뭐 하시는 짓이냐 물으며 화를 냈지만 근 1년 동안 어머니의 말씀에 고분고분 따르고 화도 안 낸 아내가 만만했던지 어머니는 아내에게 온갖 쌍욕을 하셨답니다. 저는 순간 아내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녹음 파일을 하나 보내줄 테니 들어보고 다시 전화하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말대로 잠시 통화를 끊은 뒤 아내에게서 온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선 아내와 어머니가 크게 말싸움하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상원 씨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다 큰아들 집에서 도둑질 하시다니요. 이년이 얼른 내놓지 못해?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내 아들 등쳐먹는 주제에 내 아들 돈은 내 돈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좋은 곳에 써서 우리 아들 재산 불려주는 건데 누굴 도둑 취급해? 어머니, 제가 언제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어요. 온종일 바닥 쓸고 빨래하고 음식 만들고 하는 거 저예요. 집안일은 제가 다 하는데 뭐가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참나, 어차피 할 짓 좀 한다고 유세 떨기는. 그리고 니네 엄마한테서 배운 게 집안일 뿐이면 그거라도 잘해야지. 첨년 딸인 것도 봐줬더니 어디서 건방지게 소리를 질러?
뭐? 우리 엄마가 왜 첩년이야? 재혼이니까 재취지 그게 뭐가 첩년이야? 아내의 고함 뒤에 둔탁하게 치고받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거기서 녹음 파일의 재생을 멈췄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 제 아내의 목소리와 어머니의 목소리였죠. 녹음된 내용만 듣고 보자면 아내가 그렇게나 화를 내는 것이 이해가 됐죠. 재혼 가정이란 꼬리표는 아내의 영린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집안에 대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누구든 화가 안 나겠습니까? 게다가 아내는 차분하고 속 깊은 성격이었지만 한 번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이 돌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동기들 사이에서 한 번 화를 내면 무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부모에 대한 막말을 던졌으니 아내의 속이 거칠어질 법도 했죠. 아내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하던 사이 아내는 제게 몇 가지 영상 파일과 녹음 파일을 추가로 더 보내왔습니다. 그 영상 파일은 아내가 저와 어머니 몰래 설치해놓은 카메라 영상이었고 음성 파일은 그간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했던 다른 막말들이었죠. 음성 파일 속 어머니는 제 아내를 욕보이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게다가 아내를 못 배운 사람 취급하고 홀대하며 부리는 태도가 가관이라 저는 머리가 차가워지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영상 파일 속에는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는 척하다가 아내를 부려먹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거기다 아내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는 모습까지 찍혀 있더군요. 여태껏 저를 속이고 아내를 홀대하되 못해 하녀 취급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깊은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머니가 아내를 그리워해 돌아온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이 목적이었던 것을 깨달았죠. 그 자리에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을 내놓고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찾았습니다. 그 뒤 아내에게 전화해 제 계획을 말하니 아내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며 제게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하기 전에 어머니께 용돈으로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좋아하시더군요. 저는 원하시는 대로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집을 나서자 얼마 안 되어 어머니께서 외출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께서 나가시는 모습을 본 뒤 현관 자물쇠 수리업체를 불러 현관 열쇠를 바꿔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짐들은 전부 여행용 가방에 담아 밖에다 세워놓고 쪽지를 써놓았고요.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한창 일하고 있는 와중 어머니께 전화가 오더군요. 업무 도중이라 무음으로 해놓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전화만 몇십 통은 와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할 말이 있나 싶어 전화를 걸어보니 금방 받으시더군요. 어머니는 현관문 자물쇠가 바뀌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시며 어째서 당신의 짐이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전 모든 걸 알게 되었으니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고요. 어머니께선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 것처럼 몇 번이고 되물으셨습니다. 전 단호하게 말했죠. 도박 때문에 가족을 버린 것도 모자라 한 번 버렸던 아들을 또 찾아와 가슴에 칼을 꽂아놓고 계속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아내와 갈라서라고 말하고 아들이 번 돈은 자기 돈이다라고 말하는 게 어디 가족끼리 할 말이에요? 어머니가 가족답게 살길 포기하셨으니까 저도 어머니에 대한 정 포기하려고요. 어머니는 제가 한 말에 상당히 억울해 하시더군요. 아들아,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엄만 너 버린 게 아니라 알잖니? 네 아버지가 나 때린 거. 혹시 며느라기가 이상한 소리 한 거니? 걔 믿지 마라. 걔는 입만 열면 거짓말 달고 사는 애야. 걔가 너랑 내 사이 갈라놓으려고 나한테 누명 씌우는 거야. 상원아, 엄마 말 알잖니? 저는 더 들을 가치를 못 느끼고 어머니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사라져서 퇴근 시간이 지나도 퇴근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 번 말씀드린 회사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회사 사람들이 거의 다 퇴근한 상태라 다행이었지만 야근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었기에 저는 얼른 어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매달리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셨는지 갑자기 어머니가 제 팔을 붙들고 소리치시는 겁니다. 상원아, 어떻게 엄마 말을 안 믿고 네 아내 말만 믿어? 걔가 너 속이는 거라니까? 어떻게 같이 살게 된 건데 이렇게 쉽게 엄마를 버리려고 해, 응?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돈 필요해서 저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뭘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엄마 놀리면 못 써! 제가 어머니를 놀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매달리는 어머니를 밀어내고 아내가 보내준 증거들을 보여드렸죠. 어머니는 욕을 내뱉는 본인 목소리를 듣고는 그제야 제 팔을 놓으시더군요. 전 잠시나마 어머니께서 포기하신 줄 알았는데 이번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그냥 며느라기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넣으려고 하는 게 빤히 보여서 그랬어. 모든 게 전부 다 진심이 아니야. 엄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세요. 전 이제 당신 아들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한테 더 이상 어머니 안 계세요. 그러자 그때 어머니 안색이 악귀처럼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손톱으로 제 다리를 붙잡고 거의 잡아뜯으려고 하시더군요. 100만 원만 주고 내쫓으면 내가 옳다구나 하고 떨어질 줄 알아? 1000만 원! 1000만 원은 내놔야 어디서든 살지! 내놔! 내놔! 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언동에 저는 결국 경비원을 불러 어머니를 회사 밖으로 내쫓았죠. 경비원의 팔에 붙들려 밖으로 나가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정말로 돈 때문에 날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끔찍한 모습이었죠. 전 어머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집은 조금 싸게 내놨던 터라 금세 팔렸고요. 하지만 때때로 어머니가 찾아와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셨기 때문에 이사를 하는 날까지 아내는 처가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완전히 이사를 마치고 전화번호도 바꾼 뒤에야 저는 다시 아내를 집에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아내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했죠. 장인 장모님께서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자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서방,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우리 애한테 이 얘기 들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데려가게.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제 아내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와 함께 새로 이사한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가 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사한 집에서 평화를 만끽하던 것도 잠시 어머니께서 자꾸 회사로 찾아오셔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결국 이직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알 수 없도록 연락처도 다시 바꾸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니 비로소 제가 어머니와 진짜 연을 끊는 느낌이 나더군요. 지금은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지 시간이 좀 됐지만 아직 그때 생긴 작은 슬픔이 마음 한구석 남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언젠간 괜찮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면서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어머니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우라병이 생길 수도 있는 일들을 증거로 남겨둔 아내의 차분함과 준비성에 감사할 따름이죠.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아내에게 편지를 주고 대비해 두신 아버지의 해안에 감명했습니다. 당신께서 돌아가실 두려움보다도 자식을 먼저 신경 쓰고 돌보는 어버이의 마음이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마음만 떠올리면 코끝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게 아내에게 더 잘하면서 열심히 살 생각을 매번 다짐합니다.